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빈자리를 메워준 간호사마저 나흘 뒤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응급실 대란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오늘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과장된 언론 보도가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의사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저희 취재진 카메라엔 심장병 환자가 응급실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현장 상황부터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 앞. 심장병이 있는 환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왔지만 곧바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응급실에서 진료가 어렵다며 거부한 겁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여기 원래 진료가 있는데 10월 달에 너무 길어서 응급실로 가라고 정오면 응급실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온 건데. 이 병원 응급실은 이른바 빅5 병원인데도 심근경색 관련 시술 중 일부만 가능하다고 공지해놨습니다. 외상 환자 등도 수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시간 구급차는 환자를 데리고 잇따라 들어옵니다. 무조건 3-4시간씩은 기본적으로 대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나야 되거든요. 부족하니까 그렇게 계속 지연이 되는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응급실 위기가 수도권까지 번지면서 곳곳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환자 좀 진료 문의 좀 드리려고요. 이제 세츄레이션이 91%거든요. 선생님,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 응급실에 방대기가 없으셔가지고 낮에는요. 내리진료밖에 안 되시거든요. 구급대원은 환자 상태를 알릴 틈도 없습니다. 의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환자분 진료 때문에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안 계셔서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문제라며 지금에 대해 관리 가능한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교통사고 환자를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며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대란에 대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이슈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된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당국대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라도 남쪽에서 교통사고 난 환자가 전국에 받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고요. 게다가 일부 병원 응급실이 정상화되더라도 또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응급실 의사 7명 모두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해당 지역 응급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던 간호사들이 사흘 뒤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은 참여하지 않지만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민간병원 30곳 등 61곳이 참여합니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응급실과 분만실 등에서 필수 인력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입원과 수술 연기 등 의료 공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심위 결론을 존중할 거라며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 처분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곧 위원회가 구성되고 늦어도 다음 주엔 회의가 열릴 걸로 예상되는데 김건희 여사 측은 물론 최재형 목사도 직접 참석해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또 구성까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위원인지 뭘 논의했는지 등은 모두 비공개입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5명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손을 넣어 최대 250여 명의 후보군 가운데 고르는 겁니다. 회의 당일엔 검찰이 30쪽이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냅니다. 피의자인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목사는 본인이 직접 나가겠다고 했고 김 여사 측은 변호인이 참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5분입니다. 보통 위원을 뽑은 뒤 일주일 뒤쯤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에 위원이 뽑히면 9월 초인 다음 주에 회의가 열리고 그래야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심위 결론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판단을 존중해왔습니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는 15번 열렸는데 공개된 사안 중 검찰은 11번 수용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측 말고도 검찰 역시 수사심의위원회에 무혐의 판단한 근거를 밝히게 됩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처음엔 청탁이 아니라 했다 진술을 바꿨고 청탁 대상으로 언급된 측을 조사한 결과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심위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미리 보는 수사심의위원회 연지환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사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탁 자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의 배우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물이 전달된 시점과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청탁 관련된 최 목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알선수재 등 혐의도 검토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 측은 국빈 만찬에 실제로 참석했고 통일TV 부사장으로 대북정책 자문을 한다고 만남의 목적을 밝혔기 때문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물을 줄 때는 감사의 의미는 물론 청탁의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물론 김 여사 측과 최 목사까지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제 판단의 몫은 수심위 위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최상병 관련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최상병 사건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해병대 수사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전 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 일부가 거짓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 검찰이 지난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부하 수사관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고 언론에 공개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당 수사관이 지난주 국방부 조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부분은 거짓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이 자신에게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한 적이 없고 불리한 진술을 막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확인서는 박 전 단장과 무관하게 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사관은 사실 확인서를 통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 회수 바로 전날 박 전 단장과 통화하는 것을 스피커폰으로 들었는데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일반 서류 형태로 넘기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의 국회 증언과 일치합니다. 유재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말 들었어요? 아니죠.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그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전체 빼라라고. 박 전 단장은 자신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지웠다는 군검찰의 영장 내용을 반박하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도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메시지를 다 지웠다, 통화 내역을 지웠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들어있었죠? 네, 본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관한테 검사한테 나는 문자를 다 지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군검찰이 영장에 망상에 불과하다며 적시했던 이른바 VIP 경로설도
앞서 JTBC 보도로 일부 실체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JTBC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설 관련 녹취를 확보하고 경로설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우선입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 묻지마 괴담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많다며 국민 의심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된 걸 들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며 잊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지 저희를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2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 해당 장소에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고 재보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군 정신교재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 실시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려고 한 시도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셈입니까? 민주당은 친일 인사들을 즉시 퇴출시키고 군 정신교재 등 기존의 독도 기술을 다시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건국절 관련 질문이 집중됐는데 1945년 광복됐다는 거 인정하냐는 야당 쪽 질문에 관장 자격으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상대로 건국절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 관장은 1945년 광복에 대해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묻자 김 관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관장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견해를 밝혀왔고 이에 대해 광복회 등은 김 관장이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폄훼 축소를 한 겁니다. 어제 JTBC가 보도했던 김영석 관장의 2억 원대 연구 용역을 두고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정책 연구 용역에 왜 일반 연구비를 썼는지 따졌고 여기에 김영석 관장 여기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연구 윤리 준수. 보훈부는 지난 21대 국회 때 이미 일반 용역으로 예산 심사를 받았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일반 연구 용역비의 절차를 충실히 지켜 특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정책연구라고 했는데 정책연구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정책연구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나 쌍용차 노조를 향해 한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실질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며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도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알겠습니다.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추모 공간을 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세월호 기억의 공간에 대해서 박원순이 남기고 한 붉은 유산 그리고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라 이런 얘기 하셨죠? 일단은 세월호를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에 아니요 말하니까. 추모 공간을 만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정책 검증을 이어갔습니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지난 2년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실질적 임금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통계가 있다. 통계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김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소외계층과 또는 취약계층 우리 노동자들한테 많은 이제 관심을 가졌고 소통도 하려고 노력도 이래 하셨고 오늘 청문회는 여야가 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40분간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지난주 고려대학교 럭비부 선수가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받다 열사병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 왕복 달리기 훈련을 하다 쓰러졌는데 그럼에도 감독과 코치진은 엄살이라면서 이 선수를 운동장에 그냥 방치했다는 게 동료 선수들 주장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고려대 럭비부 김모 선수가 일본 전지훈련 도중 쓰러졌습니다. 정기 연고전에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셔틀런이라 불리는 왕복 달리기였는데 김 선수 등 후보 선수 약 1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터치라인에서 5m 백 다운하고 15m 다운 백 반대 15m 다운 백 5m 다운 백. 훈련은 9시 45분부터 4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쪽으로 몇 번씩 하는 거 같고 거기서 안 뛰면은 압박 주고. 구름이 종종 있었지만 32도가 넘는 무더위였습니다. 햇빛이 내려 낼 수가 없는 게 중요한 있기 때문에. 훈련 일지엔 오전 11시에 김 선수가 쓰러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뛴 선수들의 말은 다릅니다. 라커룸 들어가서 손을 확인했던 게 10시 35분 꿈틀꿈틀거리고 심지 열리고 말 똑바로 못하고. 그것도 에어컨이 있는 로커룸이 아니라 운동장에 방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쟤 또 그냥 엄살 부리는 거야. 포기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냅둬. 이렇게 해서 방치가 됐던 것 같아. 그게 방치 시작이었던 것 같아. 트레이너가 김 선수를 보살폈지만 전문 의료진은 없었습니다. 30분가량 지나자 김 선수가 다리 경련을 일으켰고 11시가 돼서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고 열사병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그 친구가 왔을 때 이미 4단계였다. 한때 37도까지 체온이 떨어졌지만 김 선수는 다음 날 끝내 숨졌습니다. 고려대 측은 방치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정기 연고전을 포기하고 감독을 경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숨진 고려대 럭비부 선수의 동료들이 문제 삼는 게 또 있습니다. 선수가 숨졌는데도 감독은 다른 선수들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다음 달 연세대와의 정기전까지 감독직을 계속 맡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휘란 기자입니다. 고려대 럭비부는 사고 다음 날인 20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3일에 올 예정이었지만 남은 훈련을 취소한 겁니다. 코치진은 지진과 태풍 때문에 취소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지진이랑 태풍 때문에 급하게 좀 그 기구를 해야겠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기구를 같이 할 것 같다. 김 선수가 숨진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이틀 뒤 오전 10시에서 11시경에 소식을 듣고 그것도 감독 코치님에게 듣지 않고. 유족들은 김 선수가 쓰러졌던 당시 같이 있었던 동료들의 얘기는 듣지 못한 채 현지에서 화장을 하고 지난 24일 국내에서 발인까지 했습니다. 유족 측은 트레이너가 바로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학교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독은 선수들에게 다음 달 예정된 정기 연고전까지 팀을 맡겠다고도 했습니다.
선수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학년기를 자기 믿고 따라가나? 선수들은 감독의 지휘를 거부하고 학교 측에 경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독은 취재진에게 선수들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도 자세한 건 학교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고대 측은 일본 경찰에서 사건성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코치진이 사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 발인 이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여전히 덥긴 하지만 그래도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들어올 길이 열린 덕분에 밤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을이 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불러왔던 한반도 기압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두 개의 고기압이 이불처럼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어 대기 위아래가 모두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고기압이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사이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올 길이 생겼습니다. 낮에 뜨거워진 열을 밤에 방출하며 식힐 수 있어 내륙 지역에는 조금씩 선선한 밤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은 밤에도 뜨겁고 습한 공기가 열을 붙잡아 쉽게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다 가신 건 아닙니다.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 탓에 더운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태풍 산산이 일본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엔 동풍이 불게 되는데 바람은 산을 넘으며 뜨거워지기 때문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 기온은 끌어올리겠습니다. 태풍이 일본을 통과한 다음 달 1일쯤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더 받으며 더위는 다시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기압의 이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폭염과 열대야는 나타날 수 있지만 8월과 같은 더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열흘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2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에서 33도 사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록을 경신했던 지난 열흘에 비하면 3도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사고.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가 사다리차 2대가 출동하고도 진입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건물 앞에 늘어선 주차 차량들 때문인데 그럼에도 사고 전 소방 점검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마나한 점검이었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명 목숨을 앗아간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는 모두 8층과 9층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에 사다리차 2대가 출동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길이 좁고 주변에 주차된 차가 많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2년 전 부천 소방서 점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호텔이 도로변에 위치해 소방 차량 진입에 문제가 없고 장애 요인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숙박시설이라 불이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 우려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다리차가 올 수 없다면 고층에선 그나마 완강기가 안전합니다. 호텔 일부 객실엔 완강기가 없거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려야 되니까 안 되겠다. 뛰어내려야 돼. 그러나 참사 석 달 전 소방조사에선 층마다 완강기가 9대씩 설치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완강기의 구비 여부나 소방차가 통행 가능한지 여부들은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벌어진 인재라고 생각하고요. 경찰은 호텔업주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소방점검과 구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인하대 여학생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논란. 그런데 최근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교사 여군까지 피해를 입었고 이런 불법 합성물을 돌려보는 대화방이 있는 학교가 전국 200곳이 넘는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건데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계속 말은 못하고 울어요. SNS상에서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고. 지난 주말 딸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음란물에 딸의 얼굴을 합성한 사람, 한 동네 후배입니다. 딸아이의 친구의 동생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희 딸아이의 친구도 거기에 피해자입니다. 친구의 누나까지 그런 거죠. 딸과 친구들 5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했고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장 괴로운 건 피해자들입니다. 일단은 밖에 지금 안 나가고 있고요. 주변 사람이 나를 가지고 불법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공포, 기우가 아닙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딥페이크 방이 존재한다는 학교들인데 전국 230곳이 넘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수두룩해 미성년 피해자들도 많을 걸로 보입니다. 충격에 빠진 학생들, 피해 사례를 주고받으며 SNS 계정을 지우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돌려달라고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상태이고, 나는 옆 학교와 또 다시 옆 학교가 계속 피해가 발생하니까. 신상이 함께 노출돼 2차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왜 조심해야 하는 건 잠재적 피해자들인지 답답하고 점점 흔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되는데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솔직히 정말 자연재해 같다고. 어쩌면 평범한 일상조차 마음 놓고 공유할 수 없는 사회일지 모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친구나 지인, 심지어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교, 중학교 가리지 않고 급속도로 퍼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사진을 올린 뒤 가슴 부위를 최대한 크게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5차례 성폭행을 당한 걸로 꾸며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불법 합성을 의뢰한 중학생은 동급생을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얘가 3년 동안 한마디 해본 저의 사진을. 신고를 했지만 둘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저랑 눈이 마주쳤었어요. 얘가 왜 장단이 고개 들고 학교 다니지? 경찰은 의뢰만 했을 뿐 직접 만든 게 아니라서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행법 때문입니다. 애초에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합성을 의뢰한 사람들은 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돌리지 않는 한 제재를 안 받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불법 합성물 시청만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동, 성인 가리지 않고 시청도 처벌하는 불법 촬영물과 다른 점입니다. 수사도 어렵지만 붙잡아 법정에 세워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2,000개 넘는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한 남성. 지난해 3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합성 수준이 낮아 한눈에도 가짜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며 감형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 4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19세 남성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방살이를 피했습니다. 인격을 훼손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영상물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더 처벌 수위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과 법 공백 탓에 딥페이크 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이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돌려보는 가해자들이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오원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이게 처음에는 최근에 대학생 피해자들이 먼저 알려졌는데 지금 상황은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가리지 않고 피해를 받았다는 거고 전국의 피해 학교가 200곳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SNS에 공개한 자신의 사진을 우선 내리거나 비공개로 바꾸는 식으로 일단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해법이 될 수는 없겠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혼자서 상상만 했던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을 해왔고 단체방에 집단으로 모이면서 최소한의 도덕적인 제한마저 풀린 걸로 그렇게 진단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남녀 간의 갈등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죠? 네, 맞습니다. 남녀 갈등, 이른바 젠더 갈등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눈에 띄게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특히 이른바 이대남, 젊은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런 공격성이 표출된 또 다른 사례가 이번에 확인된 현역 군인 딥페이크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인 딥페이크방? 네, 맞습니다. 여군들을 벗겨서 망가뜨리겠다. 군복을 벗기면 우월감이 아닌 굴욕감만 남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글이 다수 발견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상대보다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그렇게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게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 또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특정인을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한 딥페이크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꼭 상대 남성 대 여성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를 공격하는 데 딥페이크방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 주변에서 누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일상에서도 공포를 느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상이 아니라 실제 범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역시 가장 큰 두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인 능욕방은 서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의 실명, 직업 그리고 사는 곳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언제든 위협과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원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장을 고소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파트 아이들만 타는 통학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엔 자신들 요구를 들어달라며 교육청에 1000장 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 소식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이 초등학교는 등하교 방식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4km 떨어진 한 아파트 아이들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까지 이 버스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학교 전체 학생 수는 800명, 교장은 다른 아이들 안전을 고려할 때 안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형평성도 고려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아동 방임 등 4개 혐의로 교장을 고소했습니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이 좁고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 21일 JTBC가 이 사실을 보도했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은 부산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170장 분량입니다. 교육청은 이 아파트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교내 승하차, 학교 안 회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교 거부가 일어날 그런 상황은 막아야지. 다른 학부모들은 반발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총각 분노가 있죠. 초등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는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교원에 대한 고소와 압박이 일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사를 상대로 정서학대하는 진짜 너무나 우픈 현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 안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내일 모여 이 문제를 포함해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계속되는 열대야에 밤늦게 더위를 피하려 한강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만큼 쓰레기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술판을 버린 뒤 먹고 마신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걸 치우는 미화원들은 밤을 새워야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다 돼가지만 시민들로 붐빕니다. 물에 발도 담가보고 시원한 맥주도 마십니다. 요즘 열대야가 기승이라서 바람도 느껴볼 겸 한번 한강 방문하게 되었는데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밤새 한강공원을 치우는 청소 미화원들과 같이 돌아봤습니다. 한강공원 광장입니다. 이곳도 치우고 간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음료 컵부터 닭꼬치 그리고 소주병까지 쓰레기 약 20개가 그새에 쌓였습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보입니다. 술병에 치킨 상자가 있는 돗자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라면 용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떡볶이가 담긴 채로 버려진 용기에 소주병도 나옵니다. 당황스러워요. 저도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 10일부터 주말에 밤새 투입되는 청소 미화원들은 축구장 75개 크기의 여의도 한강공원을 뺑뺑 돕니다. 7월에 열대야가 시작되기 전과 최근을 비교해보면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말 그대로 쓰레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이분들 다 들어가셔야지 우리가 마무리가 돼요. 몇 시까지 계세요, 근데? 보통 5시 넘어야 되죠. 안 들어가세요. 다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서울시는 아무리 청소 인력을 밤새 투입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배출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대출 금리를 계속 올려도 가계빚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시중은행들이 급기야 대출 총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쉽게 금리만 올려 이자 장사한다는 금융당국의 비판도 한몫했는데 이걸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았던 KB국민은행은 수도권일 경우 주담대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빌릴 때도 한도가 1억 원으로 줄고 마이너스 통장은 5천만 원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주부터 다주택자가 주담대로 생활자금을 빌릴 때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이고 갭 투자를 위한 주담대는 아예 막기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데 금융당국의 비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쉽게 올림으로써 약간 여유를 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있다면 그런 오히려 조금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지난달 초 금감원이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당부한 뒤 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많게는 7차례, 누적 인상폭만 1.4%포인트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가계빚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예 총량 규제로 돌아선 겁니다. 다만 이런 핀셋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진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주요 지역에서는 아직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과연 주택시장이랑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오히려 이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고민 중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법원이 MBC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앞세워 새 이사진을 꾸리고 MBC 사장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여권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 건데 자세한 내용 노진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오늘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단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건 방통위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사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지원자 83명 중 13명을 추려 차기 KBS와 박문진 이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며 지원자 1명당 42초씩 검토한 꼴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진숙 증인이 그날 7월 31일 날 무리하게 하루아침에 저희를 한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8월 12일까지 박문진 이사의 임기였고 오늘 결정에 따라 현 박문진 체제는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이 돌아와 새 이사를 임명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박문진이 유지되면서 현 안영준 사장 체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야당한테 칭찬받은 유인촌 장관. 자, 오늘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가 열렸죠. 이 자리에 유인촌 장관이 참석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역사 현안 관련돼서 다른 정부 인사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답변들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먼저 일제 과거사 문제나 일제 일본의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거나 또는 구려개교라는 비판에 대해서 부당한 비판이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자, 오늘 유인촌 장관은 이에 대해서 다소 미비한 느낌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화부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특히 한일 관계 문제는 짚어야 될 문제는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의논을 시간이 없어서요. 짚어야 될 문제는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추가로 본인도 협상을 좀 더 해보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건국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참고로 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948년 건국을 강조하면서 1919년 건국은 아니다라고 비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였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밝혀달라 장관에 지명된 뒤에 이런 요구를 받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게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항상 우리 헌법에도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자, 다만 바로 뒤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그렇다면은 건국조를 명확히 반대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와 달리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이런 지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죠.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이 자 이런 영화 포스터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게 92년도 영화인데요. 김해전장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일본 동포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을 상당히 잘 드러낸 영화인데 보시면 주인공이 유인촌 장관입니다. 자, 이기현 의원이 당시 감회가 새롭다라고 하니까 유인촌 장관도 감사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네. 또 야당의 대표적인 강성파죠. 양문석 의원도 상당히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 네, 바로 다음 이슈로 이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바지냐 핫팬츠냐 때 아닌 패션 논쟁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네. 자, 지금 민주당은 오늘까지였죠. 한동훈 대표에게 최상병 특검법 발의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압박감을 높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강유정 대변인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만약에 반바지 사장이나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당장 발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빨리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일반적으로 바지 사장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지 사장이 아니라 왜 반바지냐라고 물어봤더니 바지 사장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반바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 바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랬죠. 한 대표가 반바지 사장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핫팬츠 사장이냐? 왜 우리 당의 시안을 마음대로 정해주느냐 이렇게 맞선 겁니다. 뭐 바지 길이를 계속 짧게 올리는 건가요? 바지 사장이 허수아비니까 반바지 사장은 더 허수아비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자, 그렇게 따지면 핫팬츠는 더 그렇다 이런 비슷하다, 거군요.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네. 뭐 중요한 건 지금 뭐 핫팬츠냐 반바지냐 바지 사장이냐 이런 게 아니라 최상병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한 배달 기업이 대표적인 관광지 만리장성에서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물 한 병 사려면 30분을 걸어가야 하는데 버튼만 누르면 3분 만에 배달 상자가 날아오는 겁니다. 중국은 이런 저고도 경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1,000만 명이 넘게 찾는 베이징시 외곽 만리장성 바다링 구간 위로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중국 배달기업 메이터는 이곳 바다링 남쪽 일부 구역에서 지난 16일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개방된 곳인데 문화재 보호를 위해 상업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드론으로 산 아래 음식점에서 만리장성 위 지정 장소까지 배달하도록 한 겁니다. 주문한 물건은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드론으로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QR코드로 주문하면 음식과 음료가 빠르면 3분 만에 만리장성 위로 날아옵니다. 한 번에 2.3kg까지 옮길 수 있는데 배달비는 고작 우리 돈 700원 정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매점까지 30분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很好啊，很方便我们啊，因为你爬上来肚子饿了，对吧？没吃，那么现在他们有无人机了，那么解决我们的这个问题了，对吧？外面没有买的呀，这上面没有买的。 만일의 상황에 필요한 의약품은 별도 요금 없이 배송됩니다. 먹고 남은 음식이나 쓰레기도 드론을 통해 산 아래로 보냅니다. 메이터는 남부 도시에서 2021년 드론 배달을 시작한 뒤 30여 곳에서 30만 건 넘게 배송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비스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드론 배송 등 이른바 저고도 경제를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중국 저고도 경제는 2030년까지 2조 위안, 우리 돈 37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승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배로 차를 옮길 때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실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불이 나면 대형 참사가 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배터리를 절반 이상 충전한 전기차는 태우지 말라는 게 정부 권고인데 현장 상황은 어떨지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지금 밤 12시 30분이 지난 시간인데요. 제 옆에 보시면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약 2시간 뒤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 뒤쪽을 보시면 차들이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중에 전기차도 몇 개 보이는데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배를 한 240대 정도 승용차들을 싣거든요. 네. 많은 배는 10대에서 15대. 이 배를 띄우는 선사는 최근 손님들에게 배터리 충전율 50% 미만 전기차만 실릴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사고 이력이 있으면 탈 수 없다고도 알렸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겁니다. 제주도로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는 현대 아이오닉5 전기차 차주. 항구 도착 전 이른바 쪼개기 충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여기 50% 이내로 만들어 보려고 하나, 둘, 셋, 4번, 5, 6번 충전도 시켰죠. 그러니까 조금씩 하고 또 그쵸, 나오시고 예. 오히려 그냥 한 번에 쫙 완충하고 완충시키면 한 3번이면 될 걸 한 5번인가 6번인가 충전시키면서 한참 기다리며 배터리를 소모한 뒤에야 배를 타러 가는 테슬라 모델 Y 전기차 차주. 정부 가이드라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쓸데없는 그렇게 느껴져. 이게 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언제 장려할 때는 언제고. 전기차 운전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 현장에서 잘 지켜지긴 할까요? 예, 전기차 하나 들어갑니다. 목포항 여객터미널 전광판엔 배터리 충전율 50%를 넘긴 전기차는 선적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98% 충전된 전기차인데요. 제가 직접 이 차를 몰고 여객선에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살 때 전기차는 꼭 말해달라는 공지문이 붙어 있지만 전기차라고 말을 해도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차종이 어떻게 되세요? 코나 EV요. 그대로 배 안으로 안내하는 선사 관계자. 선생님, 요거 전기차인데 그 뭐 확인하는 거 그런 거 한다는 거 있어요? 아직 없어요. 예, 제가 이 전기차를 직접 몰고 방금 이 배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전히 배터리는 98%입니다. 하지만 해수부 가이드라인대로 배터리가 몇 % 충전 상태인지 또는 차에 망가진 건 없는지 이런 확인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진 각 선사들의 판단이라는 입장. 그래서 여전히 관련 안내조차 안 하는 곳도 있고. 네, 완도항에서 인근의 작은 섬으로 가는 배표를 끊는 곳인데요. 보면 아직까지는 전기차 관련해서 특별한 안내문을 붙여놓은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승객들에게 요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시동 좀 걸고 에어컨이라도 좀 더 해서 소모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선사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안 지키자니 혹시 사고 났을 때 뒷일이 신경 쓰이고 지키자니 일일이 차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클레임으로 전화가 일어날 것 같은 걱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는 걱정이 한데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멀리까지 와가지고 완도에서 멀다 보니까 멀리까지 와가지고 오신 분들은 불만을 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몇 박 며칠 가려고 하는데 50%로 가서 충전할 데가 없으면 나올 게 또 만약에 감전돼 버리는 순간 그 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는 선내 전기차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차원이란 입장. 충전율이 높은 차량이 위험하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충전이 높은 차량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좀 이제 화재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이라는 고립된 환경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충전율을 낮춰서 선적을 하는 것이 선박의 안전에 있어서 선박에서는 여객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항해 중인 배 위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내린 가이드라인. 그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기차를 몰고 온 탑승객도 그 탑승객을 태우는 회사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3 학생이 K리그에서 뛰고 또 토트넘과 계약하더니 이젠 축구 대표팀까지 뽑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 5달 만에 이뤄졌다면 믿어지시나요? 18의 양민혁 선수는 손흥민 선수보다 더 빨리 태극 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전진 패스를 오른발로 부드럽게 잡고 반박자 빠르게 때립니다. 공은 골대 구석에 그대로 꽂힙니다. 고3 학생으로 K리그 무대를 들썩이게 했던 양민혁. 이제 국가대표라는 새로운 프로필도 추가됐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충분히 지금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태극 마크는 18살 132일 만입니다. 역대 13번째로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첫 발탁 시점만 놓고 보면 손흥민보다 20일 빠릅니다. 지금은 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기회는 앞으로의 이제 양민혁 선수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다음 달 5일 팔레스타인전을 시작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 성격의 3차 예선에 나섭니다. 홍명보 감독은 취임 후 첫 명단 발표를 통해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양민혁을 비롯해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눈에 띕니다. 감독이 되면서 불거진 불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해 논란이 여전한데 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직접 경기를 찾아다니며 눈에 띄는 선수들을 뽑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선수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 역시도 확신은 못하겠지만 신뢰를 줄 수 있는 감독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JTBC 홍지웅입니다. 이 장면 보고 울컥했습니다. 1승 하나를 추가하는데 4년이 넘게 걸렸던 한화 이상규 선수는 그만 펑펑 울고 말았죠. 이상규의 절실함이 닿았을까요? 요즘 한화는 가장 무서운 팀이 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한 점차 패배 위기에 몰렸지만 한화는 9회 초에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연장 10회 초에 역전을 끌어냈습니다. 아슬아슬 앞선 연장 10회 말 마운드엔 9회부터 올라온 이상규가 계속 섰습니다. 두산 타자들을 잇따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더니 마지막 서예일을 포수 플라이아웃으로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4년 2개월 만에 승리 투수가 된 이상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어.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충분히 시간이 드릴게요. 2015년 LG에 입단해 프로 무대를 밟았지만 1군보다는 2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28 이상규. 육성 선수로 밀렸다가 지난해 말 한화에 입단하면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새 팀에서도 마땅한 보직은 없었습니다.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좋은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이 경기에선 마무리 투수를 일찍 쓰는 바람에 운 좋게 기회가 주어졌고 1승의 순간으로 바꿔놨습니다. 한화가 2대1로 앞선 8회 말 선발 투수 류현진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박상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점차 불안한 승부를 잊은 듯 타자 6명을 모두 범타 처리했습니다. 팀이 필요할 때 던져야 되니까 필승조가 오늘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딱 2투수로 승리를 완성한 한화는 19년 만에 두산과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주말 한화 팬들은 절박하게 몰려있던 이상규, 절실하게 지켜준 박상원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따낸 한화는 이제는 7위로 5위 KT를 한 게임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6년 만에 가을 야구도 꿈꾸게 됐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한낮을
극심한 더위가 조금 나아지고 열대야 기록 행진도 끝났지만 8월 마지막 주 날씨라고 하기엔 여전히 무덥습니다. 지난밤 서울은 하루 만에 밤더위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오늘 밤에도 역시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주 중반에는 잠시 주춤하다가 금요일부터는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일부 동쪽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되긴 했어도 대부분의 중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모레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언제든 예고 없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당장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한낮엔 서울과 광주, 부산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9월 초에도 가을보다는 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